아까 얘기했지만 5세기에 시작된 나라인데 상업에 집중했고 처음부터 이렇게 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했다. 그래서 대항해를 시대를 열었던 포르투갈, 신대륙을 발견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보다 1000년이나 앞섰다. 그리고 이 베네치아는 독특한 게요. 육지 영토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나라들은 자기네들이 베네치아에 들어오겠다고 했는데도 거절을 해요. 그래서 강력한 나라는 육지를 많이 확보를 하는데 이걸 하지 않은 해상 국가예요. 그래서 이걸 버추얼 이코노미, 가상 국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예요.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만 베네치아 영토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육지는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바다는 이제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회색으로 표시된 지역에 빨갛게 된 거, 요게 이제 베네치아 실제 도시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점점 빨간 도시들이 쭉 있죠. 이게 베네치아가 자주 기항하는 지역이 베네치아예요. 여기 베네치아 밑에 빨간색으로 길게 돼 있는데 여기가 자라라고 하는 ZARA, 자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가 아주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서 해적이 출몰하던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를 지배하지 않으면 베네치아의 상선들이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4차 십자군 때 여기를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나머지들은 다 보면 이렇게 크레타 섬, 사이프러스 섬, 주요 지중해에 있는 섬들, 그리고 배들이 풍랑을 만나거나 어떤 지나가다가 물을 공급받고 식량을 공급받아야 되는 기착지들. 이런 점점 섬들과 항구 도시들을 지배했지 어떤 뒤에 큰 배후 지역을 지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해상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네치아, 조그만 수도 베네치아만 가지고는 15만 밖에 인구가 거주할 수 없어요. 때로는 17만 이렇게. 아주 조그만 도시 국가인데 이렇게 주요 섬마다 베네치아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 한 600만 정도 됐다고 해요. 저 도시들은 점으로 표시되어 영토적으로는 좁지만 사람들은 많이 사니까 그렇게 많고 그래서 프랑스의 국력과 맞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당한 기술혁명을 일으키는데 주로 이제 무역을 하다 보니까 항해 기술혁명을 일으킵니다. 나침판, 그 다음에 항해도, 그 다음에 항로 조견표라 그러는데 타볼라 디 마르텔로지오라고 하는 이태리어를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조견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무역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을 땡긴 중요한 기술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항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래서 3월이 돼야 비로소 따뜻해지고 이제 무역을 시작했는데 이걸 1월로 땡겼다 그래요. 뭐 전기 항로도 만들고 그래서 이 서유럽과 이 동유럽 그리고 또 이 오스만 터키까지 이 양쪽 무역을 중개하는 그런 도시국가 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기창에서 건조된 갤리선은 소유는 국가가 하지만 경매를 통해서 임대를 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개인의 경제 활동을 통제를 하고 경쟁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트로노라고 하는 이 배를 낙찰받으면 그 배를 운영하는 조직의 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파트로노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장이 있는데 선장은 반드시 공무원이에요. 국가에서 급료를 주고 고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각종 규정들, 무기 싣는 것, 정박 기간, 중간 정박지, 목적지, 기항할 항구, 운임 이런 거 전부 정부가 규제를 했어요. 상당히 자유주의적 경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반 국가가 운영할 정도로 상당한 이제 국가가 이제 규정을 해서 이런 걸 통해서 규칙적으로 물건이 있든 없든 배가 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규칙성이 없으면 육지에서 베네치아 어떤 도시 원격지 무역이 열릴 때 베네치아에서 배가 규칙적으로 오지 않으면 육로에서 막 산을 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인들이 오질 않아요. 언제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날이 그 시간이 되면 딱 베네치아에 상인들이 온다는 걸 알 때 무역이 발달할 수 있죠. 오늘날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베네치아는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제하기 위해서, 왜? 강제 안 하면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하면 수익이 안 생기는데 왜 갑니까? 안 가죠. 정부가 의무적으로 가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규칙성인데, 이 규칙성을, 이 중요성을 알고 이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제 철학이 뭐냐면 개인은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해주고, 정부는 그 얻은 이익에서 세금을 갖고, 이게 전형적인 오늘 자본주의 모습인데, 이 통제와 자본주의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는 독특한 사회 시스템이죠. 그리고 왜 이 배를 이렇게 국유로 하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평상시에는 무역으로 썼던 배들을 전부 다 징발을 해서 전쟁 시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개인의 소유면 징발하기 어렵죠. 전쟁이 잦았던 시대에 전쟁할 때는 전부 다 전투에 투입시키기 위해서 쉽게 함대로 전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국유선을 했던 겁니다. 정말 국익은 곧 사익이다. 이게 그 베네치아의 기본 방침인데 이걸 잘 지킬 수 있었고요. 또 상인들이 배라고 하는 큰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낭비가 많잖아요. 유동 자본을 하면 못하잖아요. 배가 침몰하면 손실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전부 나라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상인은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사용권만 가지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대신, 그리고 또 이제 너무 부가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대상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뭐 어떤 사람이 수백 척의 배를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독특하면서도, 너무 지나친 빈부격차가 벌어지지도 않게 하면서도, 이런 아주 효율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베네치아였습니다. 이 은행을 요새 뱅크라 그러잖아요, 뱅크. 그 이탈리아어의 방코에서 나온 건데, 그 방코라는 것은 저기 환전업자들이 앉아있는 저 테이블, 저걸 방코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오늘 뱅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저기 앉아가지고 무역을 중개하고 돈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원장을 사용해가지고 서로 장부를 기재하고, 거액의 환어음이 돌아다니고, 뭐 환율도 나와 있고, 명예에 걸맞게 점잖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뭐 소음도 토론도 모욕도 논쟁도 없고, 이런 그 그림에 나타난 이 모습이 베네치아 상인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요. 굉장히 발달된 어떻게 보면 금융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4차 십자군은 베네치아를 얘기할 때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4차 십자군 때문에 가장 타락한 십자군이다. 욕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베네치아 입장에서 보면 또 이해가 가요. 그래서 왜 이슬람 교도를 공격하려고 모인 십자군이 왜 같은 기독교권인 베네치아를 공격했느냐. 그리고 십자군을 일으켜달라고 요청했던 베네치아를 공격했느냐. 지난 시간에 알렉시우스 왕실의 그 왕위 계승 전쟁을 통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지만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설명 안 한 걸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면 1차 십자군은 육로로 갔다 그랬어요. 근데 1차 십자군은 터키 영토에 들어가자마자 계속 전쟁을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갔어야 돼요. 근데 이걸 한 번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면 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닷가에서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전하고 시간도 단축되고 그런 방법이죠. 그런데 이 많은 십자군을 운송해 줄 수 있는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베네치아밖에 없었어요. 바다 도시인 피렌체나 제노바나 피사 같은 나라들도 할 수는 있었지만 그때 전쟁 중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한테 이걸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도제가 엔리코 단돌로라는 도제였는데 이때 이미 90세가 넘었어요. 그리고 눈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요새 뭐 나이 많으면 눈도 시력도 안 좋아지는데 눈이 나빠져서 거의 맹인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데 최고의 현인이었어요. 90세가 넘었지만 종신직이니까 도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십자군의 이 요청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국가적인 대사였는데 이걸 단돌로가 수락을 합니다. 33,500명의 십자군 수송비로 94,000마르크를 받기로 하고 1년간 수송 계약을 맺습니다. 이거는 프랑스의 1년 수입에 해당한다 그러고, 베네치아 경제가 다른 무역 활동을 다 중지하고 이 배를 건조하고 수송하는 일에만 매달려야 돼요. 그렇게 많은 큰 일이에요. 베네치아 역사상 최대의 상업 거래인데 이걸 이제 할 것이냐. 그러니까 베네치아는 철저하게 무슨 종교적 신념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국가의 경제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톨로가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단톨로가 이걸 얘기하는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사 4,500명, 보병 2만 명. 기사는 한 명당 시족이 따르고 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굉장히 커요. 말 4,500마리.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물량은 어떻게 되냐면 선박이 450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50척, 무장 갤리송 50척은 보너스로 이제 베네치아에서 제공하기로 했어요. 결국 500척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배를 운행할 승무원만 3만 명이 필요한데 베네치아의 성인 인구의 절반에 해당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십자군이 1년간 먹을 식량. 자, 이걸 준비를 미리 하려면 전쟁하는 동안에 뭐 식량을 만들 수 없으니까 베네치아 입장에서는 당장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먼저 만들어야 돼요. 배를 만들고 식량을 준비하고. 그래서 베네치아는 이걸 1년 동안 아무 무역 활동 안 하고 이걸 합니다. 그래서 출항 예정일이었던 2002년이 아니겠지. 1202년이에요. 이거 뭐 완전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1202년. 잘 고쳐놓으세요. 나중에 고쳐놔야겠다. 뭐 나중에 고쳐야겠어요. 1202년에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1202년 6월 24일에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십자군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십자군이라는 게 한 지역에서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나눠서 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제너럴자에 오지 않았어요. 왜 베네치아가 십자군에 참여하게 되는지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먼저 이 운송비를 막대하게 지불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이득도 있었겠죠. 그런데 단순히 십자군을 운반만 해주고 수수료만 받아가지고는 큰 이득이 남잖아요.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이 레반트 지역의 무역을 독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된 거예요. 이 레반트 지역이라는 것은 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레반트 지역인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 거죠. 이스라엘. 그리고 밑에 요르단, 위에 시리아. 요 지역이 레반트 지역이에요. 특히 요 레반트 지역 밑에 있는 이집트. 굉장히 무역을 많이 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베네치아는 사실 이 레반트 지역과 이집트 이쪽 지역과 무역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레반트 지역을 무역 독점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십자군 이동을 돕기로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8월 15일에 보니파체 총사령관이 도착했는데 7월까지 12,000명이 도착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도착을 해야 돈이 마련이 다 되는데 돈을 가지고 도착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군이 베네치아에 주기로 한 돈의 3분의 1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못 주면 어떻게 되냐? 베네치아는 다 빚내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돈을 못 받으면 베네치아가 파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기에 빠진 거죠. 그래가지고 출발도 못하고 여름에 이제 가야 전쟁을
추워지기 전에 하는 건데 출발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부대 올 길을 기다리고 몇 달을 이제 허송세월 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십자군들이 그 많은 병력들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량미를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출항을 하기에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과 다르게 된 거죠. 그 약속을 어긴 건 십자군이에요. 베네치아가 아니에요. 그 베네치아가 고민을 한 거죠. 야, 이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그럼 그걸 회복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조건을 뭘 했냐면 이 자라 진압에 협조하면 34,000 마르크를 깎아주겠다. 이 자라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지형이 아주 꼬불꼬불하고 여기 섬도 많고 요 지역이에요. 원래 여기가 기독교 지역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주로 해적질을 해서 먹고 살아요. 그 해적 본부들이 다 여기 있어. 그런데 해적질의 대상은 뭐 베네치아 배뿐만 아니라 제노바 배도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베네치아가 자기 베네치아로 돌아오는 길목 아니에요. 저 위에 베네치아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해적들 소탕을 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만 해서는 안 되고 이 뒤에 자라 지역을 전체를 지배하지 않으면 해적이 계속 출몰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토벌을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못했는데 십자군이 마침 많이 와 있고 저 군대를 활용하면 여기서 점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점령하는 거 도와달라. 자, 그런데 이게 같은 기독교 지역이니까 이슬람군하고 전쟁하라고 동원된 기독교 군대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황도 이걸 절대 허용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을 못 마련하는 십자군들은 저거 전쟁해가지고 빚을 탕감받으려는 거죠. 그 동의를 했어요.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거절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베네치아가 지중해 최강자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로마 교황은 인노켄티우스 3세인데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베네치아를 전체를 이제 파문을 해버립니다.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십자군까지 전부 다 파문을 해버려요. 이때 이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파문을 당하면 천당을 못 가는 거예요. 인생일 때 굉장한 위기죠. 그런 이제 조치를 하고. 그러던 차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비잔틴 왕실에서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알렉시우스 그 3세가 삼촌이죠. 황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 4세가, 자기 왕위를 삼촌이 뺏어갔다. 아버지를 죽이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이 제 왕위를 찾아주면 십자군의 은화 20만 마르크를 지급하겠다. 군대 10,000명을 동원하겠다. 모든 보급물자를 대주겠다. 그리고 동서로마로 갈려진 교회를 통일시켜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교황은 분열된 교회를 통일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됐고 십자군 입장에서는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베네치아는 입장에서는 돈도 벌고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됐고 삼박자가 딱 많아서 교황과 십자군과 베네치아 이익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을 공격을 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베네치아만 욕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마침내 비잔틴 제국을 공격을 해서 그 제노바, 경쟁국인 제노바를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고 동로마 제국에 베네치아가 독점적으로 비잔티움과 무역을 할 수 있는 독점권도 따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바람에 동로마 제국이 이제 수도가 붕괴되고 나니까 약해져가지고 이슬람권이 동로마 제국에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를 통해서 베네치아는 이제 하나의 해상 제국을 형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완전히 빚을 상환받을 때까지 수익금의 4분의 3을 얻기로 하고, 동로마 제국의 새 황제를 선출할 때 영향력도 하고, 베네치아와 전쟁하는 나라는 교역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경쟁 도시국가인 제노바하고 피사를 전부 내쫓고,
그리고 이제 교황이 이제 파문령을 내렸었는데, 약탈을 해가지고 파문령을 내렸었잖아요. 이것도 다, 자라 지역을 이제 하는 바람에 파문했었는데, 이걸 전부 다 철회를 하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동로마 제국의 8분의 3을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베네치아가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베네치아가 아까 얘기했던 해상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네치아는 현금으로 만들어진 도시고 가상 버추얼 이코노미 이런 제국을 만든 도시입니다. 이 사실 베네치아하고 제노바하고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의 도시 베네치아 이걸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치열하게 지중해 패권을 두고 싸웠는데 이 4차 십자군 이후에 베네치아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뭐 자세한 두 나라 간의 전쟁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